반갑습니다. 한국금융개발원 강사 정문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인자격증 완전정보 유통관리사 편 5번째 시간으로 유통 물류 일반 관리에서 물류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수요 예측에 대한 내용들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물류에 대한 내용 그리고 수요 예측에 대한 내용들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 만큼 또 이번 시간에 집중해서 보신다면 많은 문제들 맞추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물류와 수요 예측 같은 경우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어떤 내용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기억하고 또 문제에 적용해 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물류에 대한 내용을 조금 먼저 살펴볼 텐데요. 물류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겠죠. 우리가 처음에 유통을 배울 때 유통의 상적 유통과 물적 유통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거기에서 상적 유통은 일반적인 상거래, 대금거래라든가 아니면 매매 활동들을 상적 유통이라고 했었고요. 이런 매매 활동이나 상적 유통에 수반되어서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활동이 바로 물류, 물건의 이동, 그래서 물리적인 물건의 이동을 바로 물류라고 했었는데요. 조금 더 상세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물류의 개념은 물류란 생산 단계에서부터 소비 지점까지 상품의 이동 및 취급을 관리하는 것을 물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건이 만들어지는 그 단계, 생산을 하는 과정에서도 실제 생산을 하기 위해서 물건을 조달하는 과정, 그리고 생산을 하는 그 생산 시점부터 창고에 잠시 보관했다가 다시 꺼내고 관리를 하는 이런 시점 전체가 다 물류의 영역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에게 전달될 때까지 그 이동이나 취급을 관리하는 전체 활동을 다 물류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물류와 관련한 원자재, 그리고 중간재, 완성 제품, 그리고 관련 정보 등을 이동시키는 것과 관련된 흐름과 저장, 계획, 수행, 통제를 하는 전체 과정을 다 물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물류를 전체적으로 종합을 좀 해보면 물건을 다루는 활동을 전부 다 물류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뭐 저장을 한다든가 창고에 물건을 넣어놓고 보관을 한다든가 또한 물건을 어떻게 배송을 하거나 수송을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 그리고 실제로 그 배송이나 수송을 실행하고 또 그런 활동들을 통제하는 것을 통틀어서 전부 다 물류 활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활동을 말한다라고 하는데 물류는 눈에 보이는 것을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피지컬적인, 물리적인 활동을 이야기하고요. 수송, 포장, 하역, 통신 등의 모든 활동, 물류와 수반된 모든 활동들은 전부 다 물류라고 물건을 옮기는 활동에 포함된 모든 활동들을 물류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수송 같은 경우는 물건을 센터에서 센터로 혹은 생산지에서 물류센터로 옮기는 이런 활동들, 포장은 물건을 잘 배송하기 위해서, 운송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물건이 파손되지 않도록 하는 작업들, 그리고 하역은 물건을 싣거나 내리는 작업들, 또한 이런 것들을 물류 활동을 수반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통신, 이런 활동들이 전부 다 물류다. 실제적으로 상당히 많은 내용이 있다라고 여러분들 지금 보실 수 있겠지만 실제 물류는 물건이 만들어져서 소비자의 손에 닿는 순간까지 들어가는 모든 활동을 전부 다 물류라고 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도 여러 가지 활동들을 이야기합니다. 뭐 수송, 유통, 가공, 뭐 포장, 하역, 보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전부 다 물류 활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류는 생산에서 소비까지 이동되고 취급되는 과정이다. 첫 번째로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은 저장, 계획, 수행, 통제 과정 전부 다 포함이 된다. 그래서 물류 과정에 들어가는 통신, 그리고 보관, 하역 전부 다 포함이 되고요. 역시 수송, 포장, 하역, 통신 활동 전부 다 포함이 된다라고 제가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물류는 물건을 다루는 전체 활동을 다 물류라고 한다. 머릿속에 잘 집어넣고 다음 내용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류 활동의 범위를 한번 볼 텐데요. 일단은 큰 테두리에서 물류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물류는 운송 활동을 가장 많이 생각을 하시죠. 물건이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장소로 이동하는 장소적인 효용을 주는 활동, 이게 바로 운송이죠. 근데 이제 단순하게 물건을 가져다 주는 것뿐만 아니라 특정 시기에 물건을 넣어놨다가 특정 시기에 물건을 꺼낼 수 있도록 하는 보관 활동도 있죠.
그래서 이 보관이라는 것은 시간적인 효용을 가져다 준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실제 수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 시점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수요 시점까지 물건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적인 차이를 조금 조정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관 활동을 시간적 효용을 가진 활동이다라고 시험에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운송은 장소적 효용, 그리고 보관은 시간적 효용을 가져다 준다. 역시 같이 포인트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하역은 물건을 다루는, 물건을 싣고 내리고 옮기는 전체 과정들을 전부 다 하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일부 교재에서는 혹은 일부 내용에서는 물건을 싣는 거, 뭐 이런 것들만 하역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실제 하역 같은 경우는 물건을 다루는 모든 활동을 좀 넓은 의미로서 다 이야기한다라고 우리 유통관리사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포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요. 포장 같은 경우도 뒤에 물론 내용이 나올 거지만 상업 포장과 공업 포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우선 아셔야 되는 게 포장이라는 활동을 왜 하느냐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포장은 물건을 잘 팔고 물건을 사람들에게 잘 보이도록 하려고 원래 하는 게 아닙니다. 자, 물건을 잘 판매하기 위한 포장은 상업 포장, 말 그대로 많이 팔리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걸 상업 포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포장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포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포장의 기능에 대해서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포장의 기능에 대해서 물어보면 포장은 원칙적으로 물건이 운송되는 과정에서 파손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물건의 보호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포장이다라고 기억을 하시고요. 이러한 포장 방식을 공업 포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포장과 더불어서 물건이 더욱 잘 팔리고 사람들이 보기에 비주얼적으로 좋게 만드는 이런 마케팅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포장들을 상업 포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포장도 원칙적으로는 물건을 보호하기 위한 게 포장이다. 그리고 이러한 포장을 공업 포장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물건을 잘 팔기 위해서 예쁘고 특이한 모양으로 하는 이런 포장들을 상업 포장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기억하시고, 포장의 원칙은 수송 중에 물건이 파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물류활동 중에 수요 예측 활동도 있습니다. 자, 언뜻 물류와 수요 예측은 조금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물류활동이라는 것도 결국 뭐예요? 수요가 있는 지역에 물건을 운송해야 되고 배송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류활동을 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수요가 어떻게 변동이 되는지를 파악을 해야 하죠. 그래서 오늘 물류의 내용과 함께 뒤에서 수요 예측에 대한 내용들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정보 유통이라는 것은 어떤 활동을 하든지 뭐 기업 간 혹은 기업과 종업원 간 혹은 기업 내부의 시스템 등등을 통해서 정보 유통이 계속 이루어지죠. 특정한 정보가 흘러 들어오고 또 이런 정보가 가공이 되고 정보를 관리하고 정보를 내보내기도 하죠. 이런 활동들이 물류 활동을 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발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류 활동의 범위, 물론 이 외에도 세분화를 한다면 더욱더 많은 활동들이 있겠지만 큰 카테고리로 본다면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운송 활동, 그리고 시간적 효용을 가져다주는 보관 활동, 물건을 다루는 하역 활동, 물건을 이제 안전하게 수송할 수 있도록 하는 포장, 그리고 물건을 제대로 배치할 수 있도록, 물건을 제대로 운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요 예측 작업, 그리고 이러한 전체 작업을 돕는 정보 유통까지 해서 물류 활동의 범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테고리에 대한 내용들 명확하게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류에서 또 중요하게 항상 등장을 하는 게 상물 분리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자, 이 내용도 시험에서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상물 분리라는 게 상류와 물류를 분리하자라는 개념입니다. 자, 기존의 영업소에서 물건을 판매하고 매매 활동을 하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물류가 이루어지던 활동을 이제 하지 말고 영업소에 있던 거를 배송센터나 공장 같은 곳으로 물류 작업을 빼내는 겁니다. 그래서 상류는 실제 영업소나 거래하는 장소에서 상류가 이루어지고 상업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고, 물류 작업은 이 상업적인 활동에 수반해서 물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공장이나 배송센터에서 작업을 하자라고 하는 게 바로 상물 분리입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상류와 물류의 흐름을 분리하여 기업의 업무 효율화를 꾀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지점이나 영업소의 물류 업무를 배송센터나 공장 같은 곳으로 그리고 물류센터 등으로 이전시켜서 상류 작업과 물류 작업을 분리시키는 이 작업을 상물 분리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도 이제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냥 상류와 물류를 같은 지점에 놓고 해도 상관이 없지 않느냐. 자, 세 번째 거 보시면 대량 수송 및 수배송 시간의 단축화. 자, 일반적으로 영업점에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물건의 양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점에서는 말 그대로 영업활동, 매매활동을 하죠. 그러니까 물류를 같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종업원이 필요하거나 차량이 필요하거나 창고가 필요하거나 이런 작업들이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떼낸 거죠. 그래서 대량 수송 및 수배송 시간의 단축화 그리고 재고의 집약화를 통해 최소 재고화를 달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상물 분리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상류와 물류는 유기적인 관계로 자, 상류가 벌어지면 물건에 대한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되면 이 해당 물건에 대한 배송이나 수송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상류와 물류는 서로 유기적인 관계입니다. 한 가지 활동이 벌어지면 다른 활동이 함께 벌어지죠. 그래서 상류 활동이 많아지면 당연히 물류 활동이 동반해서 수반해서 같이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타나면서 결국 자, 실제로는 상류 활동이 많아지면 물류 활동도 많아져서 이익이 증가하겠구나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상류 활동이 많아지면서 물류가 활동이 커지면 이 물류 비용이 또 많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런 상반된 이익 저하 효과를 가져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상물 분리에서의 한계점이라고 보는데 그래도 어떻냐? 상류와 물류를 분업화해서 결국 상류 활동과 물류 활동의 효율화를 이루는 것이 그나마 더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는 것이 바로 상물 분리입니다. 그래서 상물 분리 같은 경우는 실제 상류와 물류 활동이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항상 두 가지는 수반해서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는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물류는 상류에 수반되는 활동이다. 혹은 상류에 따라 움직이는 활동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맞는 얘기죠. 매매 활동이 벌어지면 물건에 대한 운송이나 배송이 이루어지니까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있는 말은 자, 지점이나 영업소의 물류 업무를 센터나 공장이나 물류센터로 가져왔다. 이 개념을 바꿔놔서 틀린 말로도 문제를 많이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물류를 상류의 지점, 영업소에서 떼낸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반드시 같이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물 분리를 하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는 더욱더 효율적인 작업이다라고 같이 또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등장하는 게 바로 물류 합리화입니다. 자, 물류 합리화라고 하면 물류 활동을 진행함에 있어서 최대한 이익을 추구하고 비용을 감소시키자. 그러면서 서비스는 최대 수준으로 고객에게 제공을 하자라는 개념인데요. 실제로 물류 합리화를 위한 작업들은 기업들이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가지고 있는 비용 중에 물류비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과연 이 물류를 어떻게 합리화하는 것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항상 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작업이 바로 물류 표준화입니다. 자, 물류 표준화라고 하면 물류상의 공통 기준을 정하여 시행함으로써 물류 분야 전체에서 비용 발생을 제거하고 예방하며 이익을 도모하는 활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물류 표준화는 작업을 하는 그 영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장 재질을 표준화할 수도 있고요. 혹은 포장 용기나 포장 도구를 또 표준화할 수도 있고요. 혹은 포장을 하는 하역 기기 같은 것들, 혹은 하역 시설, 설비, 공장의 설비 등을 표준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표준화는 전체의 내용들을 공통화된 걸로 묶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다루기 편하게 하고 그것들이 조금 더 빠르게 작업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바로 표준화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설 내부에서 우리가 뭐 컨베이어 벨트를 설치한다든가 아니면은 똑같은 모양의 어떤 바구니 혹은 똑같은 모양의 포장 용기를 통해서 물건을 생산해낸다든가 이런 식의 작업들이 바로 물류 표준화로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물류 표준화 같은 경우는 뭐 간단하게 예를 들면 서로 다른 물건들을 한 공장 라인에서 만들게 되면 물건을 다루는데 굉장히 힘이 들겠죠. 그래서 한 생산 라인은 똑같은 표준품으로 물건을 만들도록 한다든가 아니면은
물건의 전체 규격이나 포장 규격을 동일하게 맞춰놓고 거기에다 물건을 담아서 물건을 생산한다든가 이런 식의 과정들을 하는 게 바로 물류 표준화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비용을 줄이고 최대한 단순화해서 이것에 대한 시간을 증가시키고 생산량을 증가시켜서 소비자들에게 더욱 많이 제공하고 빨리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물류 표준화죠. 그래서 포장이나 하역, 보관, 수송, 정보 등의 물류 기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표준화를 실시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제 가장 많이 이제 문제에서 나오고 등장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바로 팔레트 얘기인데요. 물건을 실 때 전체 포장 단위를 묶어서 팔레트라는 포장 용기 위에다 얹어서 보통 지게차 같은 걸로 이동을 시키죠. 그래서 이 팔레트 같은 것들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T11형이라 그래서 가로 세로가 1100mm, 1100mm, 즉 1.1m, 1.1m로 된 팔레트를 표준 규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을 할 때도 그 단위로 맞춰놓고 포장을 해놓으면 팔레트에 딱 올리기도 좋고 올려서 이동시키기에도 지게차가 빠르게 똑같은 규격의 팔레트를 계속 옮기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들이 물류 표준화가 되겠습니다. 물류 표준화 작업에 대한 이야기들을 세세하게 하자면 정말 많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팔레트에 대한 얘기, 그리고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소프트웨어, 즉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기업들이 서로 파트너십을 맺고 있거나 아니면 물류를 함께 하는 기업들은 동일한 프로그램 내에서 정보를 서로 공유합니다. 그러면서 똑같은 체계로 된 주문 단위를 쓰고 포장 단위를 쓰고 이렇게 하면서 물류 활동을 조금 더 빠르게 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게 바로 물류 표준화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물류 기능의 표준화에 더불어서 기기나 용기, 그리고 설비나 규격, 강도, 재질 등을 통일하는 것이 바로 물류 표준화의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물류 표준화의 대상은 규격, 재질, 강도로 많이 봅니다. 가장 빨리 해야 되는 거 바로 규격이죠, 규격. 똑같은 모양으로 체계화를 해서 포장을 하거나 물류 단위를 만들면 훨씬 하역하기도 쉽고 이동시키기도 쉽습니다. 그리고 재질이나 강도 같은 것들도 똑같이 맞춰놔야 하역 기기를 사용할 때, 그리고 하역 용기나 포장 용기를 사용할 때도 이것이 표준화되어 있을 때 더욱더 빠른 작업이 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작업들이 다 물류 표준화 작업이다. 그러니까 표준화는 전체의 공통된 기능을 혹은 전체가 공통된 기능을 갖추도록 만드는 작업. 그렇게 했을 때 조금 더 생산 효율을 늘리고 또 운송 효율, 물류 효율을 증가시켜서 물류를 합리화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물류 표준화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물류 공동화인데요. 물류 공동화는 물류 작업을 말 그대로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사와 타사의 물류 시스템을 공유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물론 영세한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그런 물류업자들끼리 뭉치는 경우도 있지만 대기업들도 물류 공동화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시스템이나 차량이나 설비 등을 함께 이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물류비 절감을 위한 게 가장 첫 번째고요. 그리고 이런 물류비 절감 효과는 누구에게 돌아가죠? 고객 서비스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비 절감과 고객 서비스 향상을 추구하는 물류 합리화의 가장 기본적인 작업 중에 하나가 또 물류 공동화입니다. 그래서 수송 단위의 대량화, 정보 네트워크가 보통 이루어지고요. 수배송 효율이 굉장히 향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두 물류센터에서 각각 일을 하는 물류업자들이 있다면 물건이 같은 지역에 있더라도 두 곳에서 물건이 같이 나가죠. 그런데 만약에 물류 공동화를 진행했을 때는 공통된 물류센터에서 지역으로 나가는 물건이 한 번에 한 차에 실려서 한 번만 나가면 되겠죠. 당연히 물류의 효율성이 증가하고 한 번에 많은 양을 싣고 이동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물류 공동화를 하는 것도 역시 물류를 합리화하는 것, 물류의 비용을 줄이고 고객 서비스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다만 이제 좀 어려운 건 뭐냐? 물류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하고 운영하고 관리를 합니다. 자, 나 혼자 쓰던 방을 누군가와 함께 썼을 때의 불편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하고자 하는 작업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원하는 활동들을 항상 협의를 하고 같이 해야 되죠. 그리고 내가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함에 있어서 설비를 바꾸고 싶다든가 아니면은 시설을 조금 조정을 하고 싶을 때도 역시 동의를 얻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회사만이 가진 어떤 작업의 노하우라든가
배송이나 운송 시스템이 상대방 회사에도 공개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조금 불편한 점은 있다라는 거. 하지만 물류 공동화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물류비를 절감시킬 수 있고 운송 효율에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된다. 그리고 그 비용을 줄인 것은 결국 소비자에게로 돌아간다. 소비자의 고객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은 항상 이제 합리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물류비를 절감시키는 거, 그리고 절감된 만큼 고객들에게 돌려주는 거,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은 물류의 기능을 보실 텐데요. 자, 물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갖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역시 운송을 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자, 장소적 기능, 시간적 기능 등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 장소적 기능입니다. 생산과 소비의 거리를 조정해 주죠. 특정한 장소에 없던 물건을 특정한 장소에서 옮겨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장소적 기능이라고 부릅니다. 시장과 생산,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건 물건이 팔리는 마켓을 얘기합니다. 그 마켓과 물건을 만드는 곳, 생산지, 그리고 소비의 장소적 거리를 조정해 줍니다. 물건을 계속 가져다 주는 거죠.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재화를 유통시켜주는 장소적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물류 기능 중에 장소적 기능이고요. 두 번째 시간적 기능인데요. 생산과 소비 시기의 시간적 거리를 조정한다. 그래서 보관 활동을 통해서 주로 이루어집니다. 앞서서 물류 활동의 영역을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보관이라는 것은 특정한 시점에 물건이 필요할 것을 대비해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적인 차이를 조정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바로 시간적 효용을 가져다 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물류가 바로 그 시간적 효용에 따라서 시간적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생산과 소비가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도록 맞춰주는 거, 이게 바로 시간적 기능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수량적 기능입니다. 생산과 소비의 수량적 거리를 조정한다라고 하는데요. 생산자의 생산 단위 수량과 소비자의 소비 단위 수량의 불일치를 조정한다. 실제로 생산이 된 걸 그대로 전체 물건을 다 시장에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중간에서 유통을 하고 또 보관을 하고 가지고 있으면서 실제 생산과 수요를 맞춰주고 조정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집화, 화물을 모으는 거, 그리고 중개, 중간에서 넘겨주는 거, 그리고 배송,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이런 기능 등을 통해서 이제 전체 수량을 관리해주는 기능까지 물류가 담당을 하고 있다. 그래서 수량적 기능이다. 그리고 네 번째가 품질적 기능입니다. 자, 시험에서 이제 이 품질적 기능이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이건 물류의 기능이 아니다. 물류가 왜 품질을 좋게 해주느냐. 자, 그 관점보다는 품질을 유지를 해준다는 거죠. 생산자가 만든 물건을 소비자가 받기까지 품질을 유지해 준다. 그래서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전달되는 재화의 품질 유지 및 조정 기능이 있고요. 가공하거나 조립하거나 포장 등을 통한 활동을 물류가 진행을 합니다. 실제로 물건이 배송되면서 이거는 포장 용기를 새로 바꿔야겠다. 아니면 조립을 새로 해야겠다라고 할 때 그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새롭게 포장을 하는 경우도 생기죠. 그리고 소비자가 원하는 품질의 재화를 적절한 시기에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물류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생산 시점의 물건의 품질을 소비 시점까지 유지시켜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품질적 기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가 가격적 기능입니다. 생산과 소비의 가격적 거리를 조정한다. 자, 가격적 기능 같은 경우는 물류가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건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가격을 막 중간에서 조정하고 한다는 것보다는 기업의 물류 활동은 소비자의 소비 활동을 통한 정보를 얻게 되고 이 정보를 통해서 장소적, 시간적 효용을 바탕으로 제품 원가를 절감해 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만약에 물류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그 물건 가격은 생산 시점에서 이익을 남겨서 파는 소비자가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에 소비자에게 제공이 됩니다. 근데 물류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그 물류 활동이 소비자에게 적절하게 이루어진다면 그 물건의 가격을 너무 높지 않게 조정해주는 기능을 물류가 담당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에게 무조건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가격선으로 제공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바로 가격적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가격적 기능이라고 하면 물건을 싸게 공급해 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적정한 가격대로 물류 활동을 유지하면서 고객에게 적정한 가격으로 유지를
해서 제공을 해줄 수 있다라는 개념이 바로 가격적 기능이다라고 기억을 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인격적 기능입니다. 자, 이 얘기도 시험에서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인격적 기능이 물류에 도대체 어떻게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인격적이라는 거는 사람과 같은 어떤 기능을 한다는 얘기죠. 보시면 생산자와 소비지를, 그러니까 생산자와 소비자 혹은 생산지와 소비지를 인격적으로 결합해주는 역할을 한다. 자, 약간은 이제 어떤 이론적인 개념이긴 하지만요. 생산자의 물건을 소비자까지 연결을 해주는 기능을 물류가 합니다. 그래서 마치 만나는 것처럼 이런 기능을 한다 해서 인격적 기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생산과 소비를 가깝게 만들어주고 생산자의 간접적 대고객 서비스를 가능하도록 한다. 생산자는 물건을 만들어서 소비자를 직접 만나러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는 걸 물류 활동이 대신 해주는 거죠. 그래서 마치 사람이 대신 만나주는 것처럼 대고객 서비스를 실현해준다, 물류가 라는 관점에서 인격적 기능도 갖추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특히나 이 가격적 기능과 인격적 기능 같은 경우는 문제에서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를 하는 게 있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가격적 기능 같은 경우는 무조건 싸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가격으로 효율적으로 물류 활동을 진행한다. 적정한 가격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물류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격적 기능이고요. 인격적 기능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생산자를 대신해서 소비자를 만나주는 대고객 서비스 역할을 물류가 수행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가격적 기능과 인격적 기능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닐 겁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물류가 이제 어떤 영역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전달이 되는지 그걸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물류는 물건이 만들어지는 생산 시점부터 시작해서 소비자까지 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 물류의 전체 영역을 살펴보면 한 단계 또 증가합니다. 뭐냐면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원자재나 자재를 조달을 해와야 돼요. 가장 기본적으로 생산에 들어가는 물건들을 가져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조달 물류부터 물류의 영역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물류의 영역 같은 경우는 조달, 생산, 판매, 역물류 이렇게 4가지의 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물건을 처음에는 조달을 합니다. 그래서 물류의 시작점이라고 하고요. 생산에 필요한 물자를 외부로부터 구매해서 보관 창고에 딱 넣어 놓는 거. 이제 생산에 필요할 때 보관 창고에서 꺼내갈 수 있도록 외부에서 들어온 물건을 내부의 보관 창고에 넣어 놓는 활동을 바로 조달 물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외부로부터 우리가 생산할 물건의 원자재를 가져오는 거죠. 조달해 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딱 구분을 합니다. 생산 공정의 전까지를 조달 물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외부로부터 내부로 들어오는 물류 활동을 바로 조달 물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에서도 언급할 때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생산 시점의 전, 그리고 물류의 시작점,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생산에 필요한 물자를 외부로부터 내부의 보관 창고까지 가져오는 것을 바로 조달 물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물류비를 조달 물류비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다음 생산 물류는 자, 조달 물류를 통해서 자재나 원자재 같은 것들을 보관 창고에 넣어 놨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보관 창고로부터 출고하는 시점부터 바로 생산 물류가 시작이 됩니다. 조달한 물건을 보관 창고에서 꺼내서 생산지로 투입하는 거, 생산 공장이나 생산을 위한 창고로 이동시키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생산 물류죠. 그래서 실제로 조달 물류 같은 경우는 물자의 흐름이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왔죠. 근데 생산 물류 같은 경우는 내부에서 내부로 이동합니다. 밖으로 나가진 않아요. 그 안에 생산을 해내는 거죠. 그래서 자재 창고의 출고부터 생산 공장에 투입하기까지의 모든 물류 활동을 다 생산 물류라고 하고요. 생산을 완료하고 운반하여 보관 창고에 입고하기까지의 작업이다. 그러니까 생산을 다 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하기 전에 물건을 보관해 놓는 것, 여기까지가 바로 생산 물류죠. 그리고 생산 공정, 창고 관리 등의 자동화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생산 물류 같은 경우는 조달한 물건이 적절하게 전달이 되어야 되고요. 그 수량이
수량이 제대로 전달이 된 상태에서 생산을 완료하고 소비자한테까지 아직 나가진 않았어요. 근데 내부에 창고에 판매하기 전까지 창고 관리를 하는 상태로 있는 것이 다 생산 물류죠. 그래서 생산을 완료해서 판매하기 전 회사 내부에서 회사 내부 창고로 이동하는 것은 다 생산 물류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생산하는 과정의 물건이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도 당연히 생산 물류가 되고요.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생산을 완료해서 보관 창고에 보관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주문이 들어와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 이게 바로 판매 물류입니다. 조달 물류는 물건이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왔죠, 물류 활동이. 그리고 생산 활동은 물류 활동이 내부에서 내부로 진행됐습니다. 판매 물류는 물류 활동이 내부에서 이제 외부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에게 제품을 전달하는 수배송 활동이다. 여기서 수배송이라고 할 때요, 수송과 배송은, 수송은 말 그대로 물류센터에서 물류센터, 공장에서 공장, 이런 식으로 물류의 거점지에서 물류 거점지로 이동하는 것을 수송이라고 하고요. 그 최종 도착지가 소비자일 경우에는 배송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수배송 활동들이 일어나는 것, 내부의 물건이 외부로 수배송 활동이 벌어지는 것, 이거를 판매 물류라고 그러고요. 제품 창고에서 출고해서 대리점이나 소매점 혹은 고객에게 이동하는 활동들입니다. 그리고 제품 창고에서 출고하여 포장, 제품 분류, 유통 가공 등의 활동을 통해 소비자에게까지 가는, 그러니까 제품 창고에서 생산이 된 물건이 나왔으면 그때부터는 소비자한테 갈 때까지는 다 판매 물류로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소비자에게 도착을 한 다음에 가끔 이게 반품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시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회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그냥 폐기가 되는 경우도 있죠. 이런 물류 활동들을 다 역물류라고 부릅니다. 왜 역물류라 그러냐면, 자, 리버스 로지스틱스라 그래서 리버스, 갔던 게 다시 되돌아오는 거죠. 반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소비자에게 갔다가 다시 생산자에게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그냥 역물류라고 부릅니다. 공급자에서 소비자로 이어지는 순물류의 반대 개념입니다. 원래는 물건을 공급자가 만들어서 소비자까지 가는 과정을 순물류라고 얘기를 하는데, 역물류는 소비자로부터 다시 생산자에게 오는, 이것을 역물류라고 부르죠. 재고 관리와 상품 추적이 어렵고 부정확하다. 실제로 얼마나 반품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수많은 생산품들이 팔렸고 이 팔린 것 중에서 어떤 것들이 되돌아올지에 대한 추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물류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재고 관리나 이런 것들이 부정확한 면들이 있고요. 그때그때 벌어지는 좀 유동성이 큽니다. 자, 그리고 제품 수명주기가 짧아지고 있고요. 전자상거래가 확대되면서 물건의 수송량이나 배송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죠. 자, 수명주기가 짧아졌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한 물건을 오랫동안 쓰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당연히 폐기하거나 회수되거나 반품하는 물건들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전자상거래가 발달했다, 인터넷 쇼핑 같은 것들이 많아졌다는 얘기죠. 그럼 물류활동이 증가하는 만큼 당연히 역물류도 그만큼 증가를 하게 된다. 그래서 상당히 좀 추적하기 어렵고 부정확한 면이 있다. 자, 그래서 반품은 되돌아오는 거, 회수 같은 경우도 재활용의 개념으로서 시험에 많이 등장을 하고요. 폐기는 말 그대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역물류라는 물류의 영역이다. 그래서 물류의 영역은 조달, 생산, 판매, 역물류, 이렇게 네 가지 과정으로 되어 있다는 거 기억을 꼭 해놓으시고요. 물류의 시작점은 바로 조달 물류부터 시작이 돼서 역물류까지 진행이 된다. 그리고 조달 물류는 외부에서 내부로의 물류 활동, 생산 물류는 내부에서 내부의 물류 활동, 판매 물류는 내부에서 외부의 물류 활동, 그리고 역물류는 반품일 때는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고요. 회수일 때도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겠죠. 근데 폐기일 때는 외부에서 외부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물류 활동이다. 그래서 한 번씩 생각해 보시고 기억을 하시면 역시 이것도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이 5번째 수요 예측입니다. 기업들은 물건을 최대한 잘 생산하고 관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게 바로 수요 예측입니다. 수요 예측이 잘 되면 생산량도 정확해지고 물류 활동도 계획대로 수송이나 배송이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이 수요 관리가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를 파악하고 예측해서 미래 수요에 대처할 방향을 찾는 것을 바로 수요 관리라고 하는데요. 수요가 얼마나 될 것이고 어느 시기에 될 것인지를 예측을 하는 건데 실제로 그 파악을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겠죠. 그리고 시장 상황이 최근에 굉장히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고요. 또 수명 주기도 짧아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새로운 제품을 찾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측 기법이나 분석 방법도 이에 따라서 발달하고 있지만 아주 정확하게 수요를 예측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런 수요 예측은 정성적인 방법, 즉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의견들을 바탕으로 하는 정성적 분석 방법과 이제 수량, 데이터로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정량적 분석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놓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이제 정성적 기법인데요. 정성적 기법은 사람들이 가진 경험이나 지식, 견해, 의견들을 가지고 수요를 예측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나와서 이런 물건들은 이런 시기에 이런 판매 추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이런 식의 수요 예측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 보통 주관적인 내용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전문가 의견법입니다. 말 그대로 전문가들한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요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고 그 의견들을 통합해서 데이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상으로는 뭐 집단 토의,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토론을 하는 방법, 그리고 델파이법이라고 있는데요. 델파이법은 뭐냐면 전문가들에게 우편으로 설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해당 설문에 대한 답변을 받고 또 수정할 것이 있으면 다시 또 설문을 보내고, 그래서 설문법 혹은 질문지법이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델파이법, 델파이 같은 경우는 시험에서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하니까요. 정확하게 좀 알아두시고요. 정성적 기법입니다. 결국은 전문가의 의견을 묻는 거거든요. 그 설문지를 통해서. 자, 두 번째는 시장 실험법입니다. 지역 시장을 선정해서 실제로 제품을 판매하고 결과를 토대로 전체 시장에서의 수요를 예측을 해보는 겁니다. 자, 이것도 전문가들이 어떻게 해요? 실제로 수요된 것을 판단한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이 정도로 실제로 팔리겠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신제품이나 새로운 유통 경로의 예측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정량적 기법입니다. 자, 이 내용도 시험에서 많이 나오고요. 일부러 그림을 제가 들고 왔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나오는 이제 시계열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경향, 순환, 계절, 우연 변동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말로만 설명했을 때는 상당히 좀 어려운 면이 있어서 제가 따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계열 예측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량적 분석 방법 중에 시계열 예측법이 있는데 시간의 흐름 순서에 따라서 말 그대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겁니다. 수요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자, 그래서 일별, 주별, 월별 등으로 시간 간격을 기준으로 해서 이 수요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예측해 보는 거죠. 그래서 과거 자료, 수요량이라든가 매출액이라든가 그다음에 수요 예측액 등을 가지고 추세나 경향을 파악해서 장래에 이 정도 수요가 될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바로 시계열 예측법입니다. 그래서 경향 변동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경향 변동은 말 그대로 트렌드입니다. 현재 이것이 얼마나 더 잘 많이 팔릴 것인가를 위주로 판단을 하는 건데 지금 선형이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물건의 수요가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구나 라고 보는 것이 바로 경향 변동입니다. 자, 그리고 순환 변동 같은 경우는 특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수요가 변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환 변동 같은 경우는 아래 위로 조금씩 특정한 시기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게 보이죠. 자, 그리고 순환 변동과 동일하지만 조금 짧은 주기로 시계열의 변화에 따라 수요 예측이 변하는 것은 바로 계절적 변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순환 변동보다는 조금 짧은 변화폭을 보이죠. 이게 바로 계절적 변동이고요. 그리고 우연 변동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예측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그림에서 도표가 임의적으로 움직이고 있죠. 이것을 우연 변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계열은 시간의 일정한 흐름으로, 시간 간격으로 일련의 자료들을 통합해서 이게 얼마나 수요가 변동될 것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바로 시계열 예측법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향, 순환, 계절, 우연 변동에 대한 그림을 좀 같이 기억을 해놓으시면 문제를 푸실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동평균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동평균법은 단순 이동평균법과 가중 이동평균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시험에서 직접 계산을 하는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추정하는 방법만 잘 알고 계시다면 어렵지 않게 한 문제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단순 이동평균법은 뭐냐면요. 시계열, 그러니까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뭐 월별로 예를 들어 문제들 많이 나오는데 시계열의 계절적 변동이나 급속한 증가 또는 추세가 없고 우연 변동만 작용하는 경우에 주로 활용을 한다. 자, 그리고 예측하고자 하는 기간의 직전 일정 기간 동안 문제에서 제시를 해줍니다. 뭐 3기간, 4기간 이런 식으로 하는데 실제 수요의 단순 평균치 예를 들어 4기간이면 4기간 동안 변한 양을 더하고 거기에 4로 나누는 거죠. 평균치니까. 3기간이면 그 3기간 동안 변한 수치를 가지고 3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측치를 가지고 하는 거고요. 가중이동평균법은 직전에 몇 기간, n 기간의 자료치에 합이 1이 되는 가중치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해당 기간마다 가중치를 부여한 것으로 가중치의 합계를 예측치로 활용하는 방법을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이게 말로만 보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실제 이동평균법 기출문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아래 타이어에 대한 판매 자료를 토대로 4기간 단순 이동평균법을 적용했을 때 과연 10월 달에 수요 예측치는 얼마인가? 자, 문제에서 기간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몇 기간 동안 우리가 이동평균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10월 거를 구할 거기 때문에 그림에는 10월에 대한 내용이 없죠. 지금은 9월 달까지 있는데 자, 4기간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 10월 거를 구해야 되면 9, 8, 7, 6 뒤로 4개의 기간을 내려가시면 됩니다. 자, 9, 8, 7, 6 이 4개를 가지고 구할 건데요. 이동평균법은 해당 양들을 어떻게 하는 거였어요? 단순히 평균을 구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9월 26,000개, 8월 27,000개, 7월 23,000개, 6월 24,000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4기간, 4로 단순하게 나눠주면 됩니다. 그럼 답은 25,000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계산기만 두들기면 답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왜 이렇게 하느냐, 이동평균을. 다음 거 수요를 예측을 해야 하는데 몇 개가 될지를 임의적으로 예측하기는 어렵죠. 그러면 특정한 기간을 가지고 우리가 변동치를 예상해서 얼마나 변했을까의 평균을 가지고 구하는 겁니다. 물론 매우 정확하다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평균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합으로 가는 맞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해서 특정한 기간을 가지고 평균치를 구해서 다음 달에는 10월 달에는 한 이 문제에서는 25,000개 정도가 팔리겠구나. 자, 근데 보시면 대략적으로 쭉 보셨을 때 약 25,000개 정도가 팔렸다라고 볼 수는 있죠. 그래서 이런 평균치를 가지고 10월 달에도 대략적으로 25,000개 정도가 팔리겠구나라고 해서 준비를 하는 거죠. 이거를 바로 이동평균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시험에서 역시나 이제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개념에 대한 얘기로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지수평할법이라고 합니다. 자, 지수평할법은 자, A라는 지수평할 상수가 들어가는데요. 자, 가중평균의 일종으로 최근 자료, 바로 직전 기간에 대한 가중치를 두어서 수요 예측치를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자,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수평할법 같은 경우가 가장 계산하는 방식이 간단합니다. 그리고 실제 여러 자료의 기간을 이용하지 않고 특정한 기간에 가장 최근의 자료만 이용하기 때문에 가장 최근의 수요 변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방법이 바로 지수평할법입니다. 그래서 평할지수의 값이 클수록 최근의 수요를 강조하고 실제 수요의 평균값 변화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한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번에 예측치, 우리가 지금 예측하고자 하는 예측치는 이전 기간 전기 예측치에 평할상수를 더합니다. 평할상수. 그리고 이 전기 예측 실적치와 전기 예측치.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10월 달을 예측을 하고 싶으면 9월 달에 내가 예측했던 결과값이 있을 거고 실제 실적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거의 차이를 가지고 이 오차를 가지고 평할상수를 넣어서 지금의 예측치를 구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간이 지나갈수록 최근치를 분석하면 할수록 예측치가
실제 수요와 맞아질 확률이 점점 좀 높아집니다. 이게 바로 지수 평할법이죠. 가장 계산하기 쉽고 최근치에만 가중치를 부여하고 오랜 기간 동안의 자료는 무시하고 계속 진행을 해나가는 작업이 바로 지수 평할법입니다. 시험에서 이 내용 상당히 많이 나오니까요. 기억을 잘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인과모형과 회귀분석이 있는데요. 인과모형은 수요를 종속변수로 또한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독립변수로 놓고 양자의 관계, 그러니까 수요와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놓고 이 두 가지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가지고 수요를 예측하는 겁니다. 실제로 예를 들면 현 시대 상황을 반영하는 경우도 있겠죠. 아니면 TV에 트렌드나 광고가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사람들이 그 물건을 많이 구매를 하겠죠. 그래서 이 연관관계를 보고 이런 광고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니까 수요도 계속 늘어나겠지. 이런 식으로 원인과 결과, 즉 인과관계를 밝혀서 수요를 예측하는 게 바로 인과모형입니다. 그리고 회귀분석 같은 경우는 수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독립변수로 놓고 수요를 종속변수로 하고 독립변수에 대한 함수로서 수요를 통계적으로 모형화해낸 것, 이것이 회귀분석입니다. 어떤 요인들이 현재 수요에 영향을 끼쳤더라, 이거를 함수화해서 모형으로 만든 거죠. 독립변수들에 대해서 수요 반응은 선형으로 모형화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독립변수가 한 개일 때는 단순 회귀 분석이라고 하고 독립변수가 두 개 이상일 때는 다중 회귀 분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관계가 선형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비선형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모양이든 상관이 없지만 회귀 분석 같은 경우는 선형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수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독립변수로 놓고 수요를 종속변수로 놨다는 거, 요거 같이 좀 기억을 하셔서 실제 시험에서 이론적으로 그냥 물어보는 개념으로 등장을 합니다.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수요 예측 기법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델파이하고 지수평할법이니까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억을 해 놓으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기출문제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수요 예측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5번에 바로 보겠습니다. 델파이 조사법, 패널 조사법, 회귀분석법은 정성적 수요 예측 기법에 속한다. 자, 정성과 정량을 우리가 분리를 했었죠. 그래서 정성적 분석 방법에서는 개인의 어떤 경험이나 지식, 의견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때 델파이가 나왔었죠. 델파이, 전문가 의견법에서. 그래서 토의법이 있고 델파이법이 있는데 델파이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에게 설문지 혹은 질문지를 계속 줘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받고 그 의견들을 취합을 해서 수요를 예측하는 거였죠. 그래서 델파이는 정성적, 주관적 의견이 들어간 정성적 분석 방법이었고요. 자, 패널 조사법. 패널이라고 하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얘기하죠. 역시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서 수요를 예측하는 거. 이것도 뭐예요? 정성적 수요 예측 방법이죠. 자, 그 다음은 회귀분석법인데요. 회귀분석법 우리 방금 봤었죠. 정량적 분석 방법에 속합니다. 자, 회귀분석은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종속변수로 놓고 수요를 독립변수로 놓은 다음에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함수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정량적 수요 예측 기법에 속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델파이 조사법과 패널 조사법은 정성적, 회귀 분석 방법은 정량적 수요 예측 기법에 속하기 때문에 5번이 옳지 않은 답이 되겠죠. 실제 시험에서 정성과 정량만 구분할 줄 알아도 한 문제를 맞출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기를 볼게요. 맞는 얘기겠죠, 나머지는. 1번에 수요 예측은 과거의 경험이나 인과관계가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가정한다. 그렇죠.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정성적 분석 방법도 그렇고, 정량적 분석 방법도 그렇고, 결국은 뭐예요? 과거에 있었던 사실이나 데이터, 통계를 바탕으로 향후에도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바로 수요 예측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1번, 과거에 있었던 인과관계가 미래에도 지속될 것으로 본다, 가정한다. 1번은 맞는 얘기고요. 2번에 개별 품목에 대한 수요 예측보다 품목 집단에 대한 총괄 수요 예측이 더 정확하다. 특정 물건을 하나하나 보는 것보다 전체 수요를 가지고 통합해서 살펴보는 것이 조금 더 수요 예측에 이롭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2번도 맞는 얘기고요. 3번에 완벽한 수요 예측이란 거의 불가능하다. 앞서서 수요 예측이라는 것을 처음 설명할 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수요 예측은 기업들이 가진 굉장히 큰 과제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기업들은 어떻게든 최대한 정확해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측한 대로 정확하게 그 미래가 벌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래서 완벽한 수요 예측이란, 거의 일치하는 수요 예측은 할 수 있지만 완벽한 수요 예측이란 거의 불가능하다. 소비자라는 가장 큰 변동사항이 있죠. 자, 네 번째, 예측 대상 기간이 길수록 예측의 정확도는 떨어진다. 그렇죠. 우리가 지수평할법을 계속 강조했던 이유, 바로 이 직전 기간을 가지고 계속 산정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예측의 정확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오랜 기간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보는 것은 평균치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그때 시장의 트렌드나 상황이 지금과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최근치를 가지고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기간은 짧을수록 정확도가 높아지고 길수록 예측의 정확도가 떨어진다라고 보는 거, 4번도 맞는 얘기네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5번이 옳지 않다. 자, 다음 문제를 보시면 기역, 니은, 디귿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라고 합니다. 자, 기역 물류는 물류 활동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컨테이너, 팔레트, 빈용기 등의 사용과 관련된 물류 활동이다. 자, 계속적으로 사용된다. 물건을 가져다 줬다가 다시 사용을 한다, 회수한다 라는 개념으로 회수 물류를 얘기하죠. 지금 문제에 나오는 내용들이 다 역물류와 관련된 얘기들입니다. 자, 니은 물류는 원자재와 제품의 포장재 및 수배송 용기 등의 매립, 소각 등과 관련된 활동이다. 매립이나 소각, 폐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폐기 물류다. 역시 역물류의 종류고요. 디귿에 대한 물류는 원자재, 부품, 빈 포장 용기, 포장재료 등이 납품처에서부터 구매자의 생산업자에게 납품되어 생산 공정에 투입되기 전까지. 이 내용은 바로 뭐예요? 조달 물류에 대한 내용이네요. 기역과 니은은 회수와 폐기, 역물류 얘기고 디귿에 대한 건 조달 물류입니다. 조달 물류. 그래서 생산에 투입되기 전에 창고에다 넣어놓는 거. 물건이 외부로부터 내부로 처음 들어오는 물류의 시작점. 바로 조달 물류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기역은 회수, 니은은 폐기, 두 가지 역물류고요. 디귿은 조달 물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항상 명확하게 구분을 해주기 때문에 어디가 조달이고 어디가 생산이고 어디가 판매이고 어디가 역물류인지 개념만 잡고 계시면 문제 충분히 쉽게 푸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유통은 상류와 물류로 분류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1번에 상류는 매매계약 등의 거래의 흐름을 의미하고 물류는 물자의 흐름을 의미한다. 자, 상류라는 기본 개념 자체가 상업적 활동, 대금을 지급하거나 물건을 사거나 물건을 판매하거나 영업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상류였죠. 그래서 매매계약은 상류고 물류는 물건의 흐름,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물리적인 물건의 흐름을 물류라고 했었죠. 1번은 맞는 얘기고요. 2번에 자, 이 내용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물류는 상류의 파생 기능을 수행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상류가 있어야만 물류가 벌어지기 때문에 물류는 상류의 파생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다수의 분들이 시험 문제를 풀 때 두 가지가 동등한 거지 왜 물류가 상류의 파생 기능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자, 상류가 벌어져야 물류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류는 상류의 파생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는 얘기고요. 3번에 상류와 물류는 고도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필요로 합니다. 상류가 있을 때 물류가 제대로 따라와줘야 되죠. 그리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맞죠. 그래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항상 필요합니다. 네 번째, 물류 합리화의 일환으로 상류와 물류의 분리 운영이 제시되고 있다. 자, 아까도 역시 상물 분리할 때 물류 활동을 많이 하게 되니까, 상류가 증가하면 물류 활동을 많이 하게 되니까 이거 물류 활동으로 인한 물류 비용이 많이 증가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가질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어떤 거라 그랬어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상류와 물류가 분리가 되는 것이 그래도 더 물류 합리화에서의 이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물류 합리화의 일환으로서 상류와 물류의 분리 운영이 제시가 되고 있다. 이게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번 맞는 걸로 기억을 잘 해두시고요. 5번에 상물 분리는 배송센터나 공장에서 하고 있던 물류 활동을 지점이나 영업소에서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출문제에서 요거 이렇게 틀리게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 지점이나 영업소에서 하던 물류 활동을 어디로 가져가는 거예요? 아예 떼내서 공장이나 물류센터나 이런 배송센터 같은 곳으로 가져가는 것을 얘기하죠. 근데 여긴 지금 반대로 써 있네요.
그죠? 상물 분리는 지점이나 영업소에 있던 물류 활동을 공장이나 배송센터로 가져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업화를 했을 때 물류 합리화가 제대로 이루어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물 분리에 대한 내용, 여기 있는 내용만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도 상물 분리에 대한 내용을 다 맞추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을 잘 해놓으시고요. 자, 그다음, 자, 이게 많이 나오는데 역시 수요 예측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의견 조사에 활용되는 기법으로 전문가 그룹을 선정한 후에 반복적인 설문조사를 통해서, 자, 문제에서 포인트가 반드시 있죠. 반복적인 설문조사라 그랬습니다. 설문지나 질문지를 줘서 수요 예측치를 추정하도록 하는 기법은 무엇인가? 자, 전문가 조사법 중에서 토의법이 있었고, 모아놓고 패널들을 토론하게 하는 패널 토론법 혹은 패널 토의법, 일반 토의법이 있었고, 또 하나가 델파이 기법이었죠. 델파이는 전문가들에게 질문지나 설문지를 주고 반복적으로 그 질문이나 설문을 수행함으로써 거기에서 나온 정보를 취합해서 수요 예측을 하는 방법이었죠. 그래서 이것을 델파이 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델파이 기법. 자,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지수평할법 같은 경우는 가장 전기간에, 가장 앞기간의 것에 가중치를 부여해서 수요 예측을 하는 방법, 정량적 분석 방법이고요. 회귀분석법 같은 경우도 뭐였어요? 정량적 분석 방법으로서 과거에 있었던 수치를 가지고 함수식으로 표현해서 다음의 수요 예측치를 분석을 하는 거였죠. 그래서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를 가지고 선형이든 비선형이든 함수식을 만들어서 분석하는 정량적 분석 방법의 종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런 형태로 수요 예측에 대한 기법에 대한 문제들도 반드시 한 문제 정도는 출제가 되니까요. 정리를 잘 해두시면 되겠죠. 정성과 정량 두 가지 잘 비교하시고 각 내용들이 어떤 건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 물류부터 시작을 해서 수요 예측까지 진행을 했고 거기에 대한 기출문제까지 풀어봤는데요. 전체 내용들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많이 없었어요. 다만 각 단어들이나 각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정확하게 포인트로 짚어드릴 것을 짚어드렸는데 이런 내용들 잘 기억하시면 실제 유통관리사 문제에서는 크게 아주 세밀하게 나오는 문제들은 드물기 때문에 큰 틀에서 기억을 하시고 구분만 잘 하시면 좋은 성과를 거두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금융개발원 강사 정문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